한 권의 깊이, 1시간의 여유,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입니다. 꿈의 해석 제2편. 왜 꿈은 이상하고 왜곡되어 있는가? 어떤 꿈은 너무 기묘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듭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람? 꿈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지나간 사람을 만나고 엉뚱한 장면에 눈물을 흘립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감추고 싶었던 진심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제2편 지금 시작합니다. 제4장 꿈은 왜곡되어 나타난다. 꿈은 가끔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 어색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깨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그럴수록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이상한 꿈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이 가장 강하게 저항당한 순간이기 때문이라고요. 꿈은 왜 이상할까? 프로이트는 이 장에서 질문합니다. 왜 꿈은 원래 의도를 왜곡해서 표현할까? 그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욕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꿈조차 검열한다. 여기서 검열이란 무의식 속 충동이 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자아가 설치한 방어장치입니다. 이 방어장치는 그건 위험해, 수치스러워, 이건 하면 안 돼와 같은 판단을 통해 꿈을 뒤틀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상징, 전치, 합성, 왜곡 같은 우회적 표현 방식을 씁니다. 왜곡이 발생하는 심리 메커니즘은 무의식의 충동이 검열을 작동시켜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왜곡된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억압된 욕망이 도덕, 자아, 사회규범이라는 검열을 작동시킴으로써 상징적이거나 엉뚱한 장면 또는 압축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 왜곡 유형 압축. 여러 이미지, 생각, 감정이 하나의 인물 또는 사건에 압축되어 표현되는 현상입니다. 꿈에서 어떤 여성이 모자 쓴 남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남자는 꿈속에서 그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옛 애인이기도 하고 회사 상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녀의 감정에 얽힌 여러 관계가 하나로 압축된 결과입니다. 이때 꿈은 이름도 외모도 설명하지 않고 모자 하나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꿈은 절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 대신 겹쳐 말합니다. 대표 왜곡 유형 전치. 전치는 중요한 감정이 엉뚱한 대상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꿈속에서 진짜로 중요한 사람, 감정, 사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른 대상의 감정을 옮겨놓습니다. 어떤 남성이 꿈을 꿉니다. 그는 꿈속에서 식탁에 놓인 도자기 그릇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릇을 집어던지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그가 분노한 대상은 자신의 아내였고 그릇은 아내가 자주 쓰던 것과 닮은 상징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현실에서는 아내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못했기에 꿈에서 그릇을 대신 파괴한 것입니다. 전치는 감정의 은신처입니다. 대표 왜곡 유형 상징화.
꿈에서 우리는 직접적인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지와 동작, 사물로 표현합니다. 칼, 열쇠, 동굴, 계단, 숲길, 하늘, 벌거벗은 몸, 모든 것이 다른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기준에 따르면 칼과 총, 막대기는 남성의 성기를, 상자, 방, 문은 여성의 몸 또는 성적 은유를, 계단과 오르기는 성적 긴장과 불안 또는 상승 욕구를 상징합니다. 또한 길, 여행은 삶의 여정, 관계의 흐름을, 아이, 동물은 자기 자신 또는 억눌린 감정의 형상화를 상징합니다. 대표 왜곡 유형. 장면 재조합. 현실에서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장면이 꿈속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나옵니다. 어떤 여성이 이런 꿈을 꿉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그녀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장면. 하지만 이 장면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 용서를 구하고 싶은 감정을 꿈이라는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심리적 구성입니다. 꿈은 감정의 모순도, 시간의 흐름도 상관없이 오직 무의식의 질서에 따라 장면을 구성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왜곡은 여러 의미를 하나로,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애인, 직장 상사를 하나의 인물로 나타내는 압축, 감정의 초점을 바꾸는 것, 즉 아내에 대한 불만을 그릇에 푸는 전치, 감정을 다른 사물로 보여주는 상징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며 죽은 사람이 등장하는 현실 불일치를 보여주는 재조합이라는 네 가지 대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꿈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욕망의 말도 화려한 서사도 아닙니다. 꿈은 돌려 말하는 진심입니다. 우리는 꿈을 왜곡된 이야기라고 외면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 마음이 가장 정직한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제5장. 꿈의 재료와 출처. 어떤 날은 꿈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 본 영화의 장면 같은데 묘하게 옛 기억이 섞여 있고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도 등장하죠. 도대체 꿈은 무엇을 재료로 삼아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꿈의 구성 요소들을 따라가 봅니다. 꿈의 3대 재료. 프로이트는 꿈이 다음에 세 가지 원천에서 재료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전일의 잔재. 하루 동안 당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 가장 표면적인 꿈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이 당일의 찌꺼기가 꿈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잔재는 무의식 속 진짜 내용을 가릴 가면이자 포장지일 뿐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발표를 망치고 집에 와서 잠이 듭니다. 그날 밤 그는 꿈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옷이 찢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발표는 당일의 자극. 하지만 벗겨진다는 장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게 드러나는 공포의 무의식적 상징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 꿈은 아주 오래된 기억, 특히 유년기의 감각을 끌어옵니다. 프로이트는 이 현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기억은 꿈에서 상징이나 왜곡을 통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반복해서 수박을 안고 우는 장면을 꿈에서 봅니다. 알고 보니 어릴 적 어머니가 장터에서 수박을 잃어버린 날, 그녀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매를 맞았습니다. 수박은 잃어버린 보호감. 그 여인은 어린 시절 자기를 벌했던 어머니의 대체물이었던 겁니다. 억압된 욕망과 갈등. 이것이야말로 프로이트가 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원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금기된 사랑, 분노, 질투, 성적 충동, 슬픔. 우리는 그것을 꿈에서 비틀고 왜곡한 상태로 표현합니다. 한 남성이 반복해서 바다에 빠지는 꿈을 꿉니다. 그는 그 꿈을 두려워했지만 꿈을 분석한 끝에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다는 퇴사와 자유, 그리고 동시에 그 욕망에 대한 죄책감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꿈의 재료 3단계를 요약하면 1단계, 뉴스나 대화, 일상의 경험이 꿈의 표면 구성 요소가 되는 전일의 자극. 2단계, 유년기의 감각이나 상처가 무의식의 정서적 배경이 되는 오래된 기억. 3단계, 감춰진 진심과 갈등 등 꿈의 핵심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억압된 욕망입니다. 기억이 왜곡되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꿈에서 기억은 절대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생생한 재현이 아니라 상징적 재구성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정서와 결합된 이미지, 즉, 감정이 강하게 결합된 기억을 상징을 통해 다시 포장해 보여줍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꿈은 흔히 가장 사소한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항상 가장 깊은 감정으로 끝난다. 하루의 흔적, 잊었던 기억, 말하지 못했던 진심,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꿈이 됩니다. 그러니 꿈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기억과 욕망의 조각을 모아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만든 것이죠.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무의식이 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파헤칩니다. 압축, 전치, 상징화. 무의식은 하나의 창작자입니다. 꿈의 해석 제3편. 꿈을 해석한다는 것. 무의식의 언어를 해독하는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 권의 깊이를 1시간 안에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짙은 향기가 이 방을 감싸네.